연봉 1억 남편과 월급 300만 원 안에 제1장. 윤서야, 이번 달 월급은 들어왔니? 시어머니 장 여사가 우아하게 손가락을 세워 막 우려낸 녹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눈꺼풀조차 들어올리는 것이 귀찮다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부엌에서 과일을 씻고 있다가 그 말에 잠시 손을 멈췄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움직였다. 네, 어머님,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300만 원 조금 넘어요.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은 독이 묻은 바늘처럼 정확하게 나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4대 보험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320만 원이겠구나. 나는 과일 접시를 들고 부엌을 나와 잘라놓은 오렌지와 포도를 그녀 앞에 찻상에 놓았다. 거실에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아로마 디퓨저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락해 보였지만 나는 이 공기 속에 숨막히는 압박감이 맴돌고 있음을 느꼈다. 장 여사는 마침내 나를 쳐다볼 마음이 생긴 모양이었다. 그 눈빛은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심사와 비판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320만 원이라. 윤서야, 내가 너를 나무라는 건 아니다만. 그녀는 느릿하게 찻잔을 내려놓고 오렌지 한 조각을 집어들었지만 먹지는 않고 그저 손 안에서 만지작거렸다. 네가 우리 철이랑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인데 어쩜 그렇게 발전이 없니? 또 시작이었다. 지난 3년간 저런 말을 100번도 넘게 들었다. 내 남편 임철은 중견 투자회사의 부장으로 연봉이 1억 원에 달한다. 월 평균 800만 원이 넘는 셈이다. 그에 반해나 고윤서는 작은 콘텐츠 기획사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월급 300만 원을 조금 넘게 받는다. 시어머니 장 여사의 세상에서 이 엄청난 소득 격차는 나의 원죄였다. 우리 철이는 한 달 버는 돈이 내 1년 연봉보다 많잖니. 널 좀 보렴.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 쥐꼬리만 한 월급 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니. 처음부터 난 너희 둘 결혼 반대했어. 우리 철이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허락했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운 망치가 되어 내 심장을 내리쳤다. 나는 시선을 떨구어 잦은 집안일로 거칠어진 내 손가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혼 전 임철은 내게 미리 언지를 주었다. 자기 어머니가 좀 강한 성격이고 특히 돈과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니 이해해달라고. 나는 내가 충분히 현명하고 순종적으로 굴면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장 여사의 눈에 며느리의 가치는 오직 월급과 집안일로만 평가될 뿐이었다. 내 초라한 월급은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SKY 대학 졸업장과 과거에 받았던 수많은 상장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넌 소위 말하는 명문대까지 나와서 어쩌다 그 모양이 됐니? 내 친구들 며느리는 의사 아니면 교사고 못해도 공무원인데 누구 하나 너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 그 사람들이랑 차 마시면서 얘기할 때마다 내 얘기는 꺼내기가 창피하다니까. 그녀는 한숨을 쉬며 넌 기대를 저버렸어라는 듯한 실망감을 얼굴에 드러냈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내 얘기 꺼내기 창피하다고? 그럴 리가. 정말 창피했다면 내 월급 300만 원을 입에 달고 살며 자기 아들의 월급 800만 원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삼았을까? 나의 초라함이 있어야만 자기 아들이 더 대단해 보이니까 그런 것 아니겠는가. 어머님, 저는 지금 생활도 좋은 것 같아요. 일이 편해서 집안일에 더 신경 쓸 시간도 많고요. 나는 변명을 시도했다. 집안일? 장 여사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듯 비웃었다. 집안일이 밥 먹여주니? 내 체면이라도 세워줘? 여자도 자기 일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댁에서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사는 거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윤서야,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 철이가 돈 잘 버는 것만 보고 그냥 편하게 빌부터 살 생각이었지? 이 말은 이전의 모든 비난을 합친 것보다 더 상처가 되었다. 나는 확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님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살짝 떨렸다.
찔려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무시는 참을 수 있었지만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은 참을 수 없었다. 아니긴, 장 여사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그럼 행동으로 보여주든가. 제대로 된 직장 구해서 월급 1,000만 원은 넘게 받아와. 안 그러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것도 아니면 빨리 임씨 집안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라도 낳아. 그것도 이 집에 기여하는 거니까. 그녀는 손에서 주물럭거리던 오렌지 조각을 접시에 던져버리며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는 말투로 말했다. 그때 현관문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다. 임철이 돌아온 것이다. 어머니, 윤서야, 나왔어. 그는 신발을 갈아 신으며 우리를 향해 외쳤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서려 있었지만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를 보자 장 여사의 얼굴에서 냉혹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더없이 자애로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어이구, 내 아들 왔구나. 힘들었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임철의 서류 가방을 받아들며 안부를 물었다. 오늘 프로젝트는 잘 됐어?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줄게. 임철은 어머니를 가볍게 안아들인 후 곧장 내게로 걸어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내 허리를 감싸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자기야, 오늘 별일 없었어?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미세한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방금 우리의 대화 끝부분을 들은 것이 분명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괜찮다는 신호로 미소 지었다. 장 여사는 우리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는 못마땅한 듯 헛기침을 했다. 철이야, 이리 와보렴. 엄마가 할 말이 있다. 그녀는 임철을 소파 반대편, 나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끌어당겼다. 아들아, 너도 좀 봐. 네가 밖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집사람이라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니. 엄마가 윤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제 수준이 너랑은 너무 안 맞아. 넌 한 달에 800을 버는데 쟤는 고작 300이야. 남들이 들으면 웃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마치 공개적으로 평가받는 상품이 된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임철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어머니, 또 그 얘기세요? 윤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네가 뭘 알아. 쟤한테 단단히 홀린 거지. 장 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지금은 젊어서 사랑이 전부인 것 같지? 나이 들어봐라. 집안 수준 맞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거다.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쟤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 나중에 애라도 낳으면 어떡할 건데? 결국 너 혼자 다 짊어져야 할 거 아냐. 이건 아내를 얻은 게 아니라 조상을 하나 모셔온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어머니, 임철의 목소리도 무거워졌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여긴 저랑 윤서 집이에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건 윤서라는 사람이지 윤서의 월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윤서가 집안을 얼마나 잘 돌보는데요. 덕분에 제가 밖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이 집에 대한 기여예요. 임철이 내 편을 들어주는 것에 마음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장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기여? 집안일 좀 하는 게 기여라고? 그럼 가사 도우미가 쟤보다 기여도가 훨씬 높겠네. 철이야, 정신 차려. 저 여자는 그냥 내 돈 보고 결혼한 거야. 안 그랬으면 제 수준에 어떻게 너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해. 그만하세요. 임철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어머니, 매번 저희 집에 오셔서 이런 말씀만 하실 거면 앞으로는 그냥 오지 마세요. 거실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장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너 저 여자 때문에 이 엄마를 내쫓겠다는 거야? 내쫓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를 존중해달라는 겁니다. 임철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모자가 팽팽하게 대치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한숨을 쉬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철희 씨,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는 그의 옷소매를 잡아당기고는 장 여사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화 푸세요. 철희 씨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말이 좀 거칠어졌나 봐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죠.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상황을 무마하려는 내 말은 장 여사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 그녀는 오히려 약점이라도 잡은 듯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거봐, 쟤도 자기가 부족한 거 인정하잖니.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임철에게 말했다. 너만 쟤를 보물처럼 떠받들지. 그렇게 말하고는 흥소리를 내며 자신의 가방을 들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임철은 지친 듯 소파에 주저앉아 미간을 짚었다. 미안해, 자기야. 그는 잠긴 목소리로 사과했다. 또 마음고생하게 했네. 나는 그의 곁에 다가가 어깨에 살며시 기댔다. 괜찮아. 이제 익숙해. 익숙하다니 얼마나 슬픈 말인가. 우리 엄마 성격이 원래 저래. 마음에 담아두지 마. 임철은 나를 안으며 몇 번이고 다독였다. 안다? 당연히 알고 있다. 그녀가 나를 가난하고 능력 없고 아들에게 창피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그리고 임철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안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참아왔다. 인내가 가정의 화목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일방적인 양보는 상대방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다. 존중이란 인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걸. 나는 임철의 품에 안겨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는 눈빛으로 생각했다. 장 여사님, 제가 당신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월급 300만 원이 그렇게 우스우신가요? 그럼 기다리세요. 진짜 우스운 게 무엇인지 곧 알게 해드릴 테니까요. 제2장, 임철과 대판 싸우고 문을 박차고 나간 후 장 여사는 한동안 잠잠했다.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가끔 임철에게 전화해서 내가 발전할 기미가 보이는지 넌지시 떠보는 정도였다. 나는 그 고요함이 좋았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요리법을 연구하며 우리의 작은 집을 아늑하고 편안하게 꾸몄다. 임철은 내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더욱 자상하게 대해주었고 우리 사이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어졌다. 나는 이런 평화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 생각했다. 장 여사의 칠순잔치 일정이 잡히기 전까지는 자기야, 다음 달에 우리 엄마 칠순이야. 호텔에서 크게 잔치를 하고 싶어 하셔. 친척이랑 친구분들 다 모시고. 임철은 내게 새우를 까주면서 조심스럽게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국을 마시다가 고개를 들고 담담하게 아, 그래요? 라고 대답했다. 우리 둘이 좀 일찍 가서 쉬어. 친척들 앞에서. 당신도 알지? 물론 알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장 여사가 가장 더이하는 레퍼토리 아닌가. 화려한 무대와 환호하는 관객들. 주인공인 그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아들은 엘리트, 내 며느리는 무능력자라는 클래식한 연극을 또다시 상연할 것이다. 좋아요. 어머님 생신인데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이렇게 순순히 나오자 임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기야, 정말 착하다. 그는 까놓은 새우살을 내 그릇에 놓아주었다. 그때 엄마가 무슨 안 좋은 소리를 해도 절대 신경 쓰지 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생일 잔치는 서울 시내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열렸다. 그 위용이 대단했다. 장 여사는 맞춤 제작한 붉은색 한복을 입고 비취 세트를 착용한 채 환한 얼굴로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했다. 나와 임철은 당연히 가족으로서 그 곁을 지켰다.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고 모두 장 여사를 보자마자 덕담을 쏟아냈다. 아이고 형님, 오늘 정말 고우세요. 50살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맞아요, 맞아. 이 한복이 형님한테 정말 잘 어울리네요. 기품이 넘치세요. 장 여사는 입이 귀에 걸렸지만 입으로는 어머, 아니에요. 다 늙은 할머니인데 뭘이라며 겸손을 떨면서도 얼굴이 더이양양함은 감추지 못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내 옆에 임철에게로 향했다. 얘가 철이구나. 정말 갈수록 잘생겨지네. 인물이 훤해. 듣자 하니 지금은 부장이라며 연봉이 억대라던데 정말 출세했네. 형님은 정말 복 받으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셨으니 장 여사의 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임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녀석이 제 얼굴에 먹칠은 안 하죠. 임철에 대한 칭찬이 끝나고 마침내 내 차례가 왔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먼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삐죽였다. 얘가 철이 아내인가 보네. 얼굴은 반반하네. 그 말투는 마치 시장에서 떨이 채소를 고르는 아주머니 같았다. 장 여사가 즉시 말을 받았다. 반반하면 뭐예요? 그게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녀는 그 아주머니를 끌어당겨 목소리를 낮췄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계산된 크기로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철이는 한 달에 800만 원을 버는데 쟤는 고작 300이라고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나니까. 아주머니는 즉시 과장된 동정의 표정을 지었다. 어머나, 차이가 그렇게나 커요? 그럼 정말 시집 잘 왔네요. 그럼요. 장 여사가 무릎을 쳤다. 제가 처음엔 얼마나 반대했는데요. 철이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었죠. 그 말을 들은 주위 친척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동정, 경멸, 그리고 대부분은 구경거리를 만난 듯한 즐거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마치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것처럼 품위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임철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가 입을 열려는 것을 내가 몰래 손을 쥐어 막았다. 아직 서두르지 마. 진짜 쇼는 이제부터니까. 연애가 시작되고 주인공인 장 여사는 당연히 모든 이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마치 여왕처럼 모두의 찬사를 즐겼다. 테이블을 옮길 때마다 임철을 끌고 가 거창하게 소개했다. 제 아들 임철입니다. 투자회사에서 부장으로 있고 연봉은 1억 원이에요. 그러고는 의도적으로 나를 힐끗 쳐다보며 한마디 덧붙였다. 아이고, 며느리를 좀 변변찮은 애를 들여서 한 달 버는 게 쥐꼬리만 해서 전부 제 아들한테 의지하고 산답니다. 그리하여 나는 또다시 사방에서 날아오는 의미심장한 시선들을 받아내야 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마치 이 모든 상황과 무관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내 옆에 앉은 임철은 바늘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못했다. 윤서야, 그냥 우리 먼저 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긴 어딜까요? 어머님 생신 잔치인데 우리가 먼저 가면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내가 되물었다. 하지만은 무슨. 이거 먹어봐요. 나는 전복 한 조각을 그의 그릇에 놓아주었다. 딴 생각 말고 밥이나 먹어요. 그는 나의 평온한 옆모습을 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말았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음식이 어느 정도 비워졌을 때 친지들의 선물 증정 시간이 되었다. 장 여사가 가장 기대하는 순서이기도 했다. 친척들이 준비한 선물은 금붙이, 옥 장식품, 고급 보양식, 그리고 두둑한 현금 봉투 등 다양했다. 장 여사는 선물을 받을 때마다 큰 소리로 감사를 표하고 사회자에게 그 내용을 크게 낭독하게 했다. 자신이 얼마나 좋은 선물을 받았는지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았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촌 오빠 차례가 되자 분위기는 작은 절정에 달했다. 그는 값비싼 순금 팔찌 한 쌍을 선물했다. 고모님 만수무강하세요. 이 팔찌는 제가 특별히 장인에게 부탁해서 맞춘 겁니다. 순도가 아주 높아요. 고모님께 잘 어울릴 거예요. 장 여사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으며 즉시 팔목에 차고 자랑했다. 아이고, 너무 비싼 거랬네. 돈 많이 썼겠다. 친척들은 또다시 감탄과 칭찬을 쏟아냈다. 역시 사장님은 통이 크시네. 형님, 정말 좋은 조카를 두셨네요. 장 여사의 시선이 장내를 한 바퀴 돌고 마침내 나와 임철에게 멎었다. 그 눈빛에는 명백한 도발과 기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내놓기를, 그리고
그것을 아들의 능력과 내 초라함을 비교할 새로운 소재로 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아마도 선물은 당연히 임철이 큰돈을 들여 샀을 것이고 나는 기껏해야 돈을 조금 보태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임철이 긴장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오기 전에 우리는 선물에 대해 상의했었다. 임철은 6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사자고 했지만 내가 반대했다. 선물은 이미 내가 준비했다고 말했고 임철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비밀이라고만 했다.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질 시간이었다. 나는 들고 온 가방에서 손바닥만한 벨벳 상자를 꺼내 임철에게 건넸다. 임철은 상자를 받아 열어보고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것은 브로치였다.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가 정교하게 세팅된 까르띠에의 하이주얼리 브로치였다. 호텔의 화려한 조명 아래 브로치는 눈부신 빛을 발하며 반짝였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가치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 자기야, 이건 임철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어서 드리라는 눈짓을 했다. 임철은 심호흡을 하고 상자를 들고 장 여사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장 여사의 시선이 상자에 닿았다. 처음에는 경멸스러웠지만 안의 브로치를 확인하자 그녀의 눈도 휘둥그레졌다. 이건 그녀도 물건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한눈에 브로치의 값어치를 알아본 것이다. 저와 윤서가 함께 준비한 생신 선물이에요. 임철이 말했다. 장 여사는 브로치를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 의혹, 그리고 감출 수 없는 탐욕이 스쳐 지나갔다. 금팔찌를 선물했던 사촌 오빠가 다가와 감탄했다. 고모님, 이 브로치 까르띠에 하이주얼리 컬렉션이죠. 제가 얼마 전에 경매에서 비슷한 걸 봤는데 시작가가 5천만 원이었어요. 뭐라고? 5천만 원? 장내의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모든 시선이 그 작은 브로치에 집중되었다. 장 여사는 손을 떨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브로치를 한복 옷고름에 달았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자랑하던 금팔찌가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임철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정말 우리 아들 최고다. 이렇게 비싼 걸 사오고 그녀에게는 이렇게 값비싼 선물을 당연히 임철이 샀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임철이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할 때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와인잔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장 여사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장 여사는 봤느냐? 이게 내 아들의 실력이다. 네가 뭘로 비교하겠느냐는 듯한 더이양양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이 브로치 어머님께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그럼 누가 준 건데? 장 여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네,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화제를 전환했다. 그런데 이 브로치 철희 씨가 산 게 아니에요. 장 여사의 미소가 얼굴에 굳어졌다. 그럼 철희가 산 게 아니면 네가 샀다는 거니? 그녀는 비꼬는 투로 되물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 그 300만 원짜리 월급으로? 친척들도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게 말이야.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런 비싼 걸 사겠어. 짝퉁 사와서 생색내는 거 아니야? 요즘 가짜는 진짜랑 똑같이 만든다던데. 모든 이의 의심과 조롱 속에서도 내 얼굴의 미소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장 여사를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말했다. 이 브로치 제가 산 거 맞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철희 씨가 어머님께 사드린 차, 최근에 바꾼 이 집의 고급 원목 가구, 그리고 매달 드리는 용돈 500만 원까지.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충격에서 경악으로 변해가는 얼굴들을 확인하고 다시 장 여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사실 전부 제 돈으로 한 거예요. 제3장. 내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모두가 일시 정지 버튼이라도 눌린 것처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장 여사의 얼굴에서 더이양양함과 자부심은 순식간에 굳어져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망연자실함과 경악뿐이었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마치 목에 생선가시라도 걸린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몇 초가 흐른 뒤에야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되찾았다. 목소리는 메마르고 잠겨 있었다. 임철 씨가 쓰는 돈, 전부 제 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다시 한번 반복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천둥처럼 모든 사람의 귀에 내리꽂혔다. 말도 안 돼. 장 여사가 소리쳤다. 목소리는 흥분으로 인해 귀에 거슬릴 정도로 날카로워졌다.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월급 300만 원 버는 네가 어디서 그런 돈이나. 그녀의 반응은 내 예상대로였다.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쟤 미쳤나 봐.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체면 때문에 허풍 떠는 거 아니야? 뻥을 쳐도 정도가 있지. 아무래도 충격받아서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금팔찌를 선물했던 사촌 오빠는 광대를 보듯 나를 쳐다보았다. 재수 씨, 밥은 아무거나 먹어도 말은 가려서 해야죠. 이건 수천만 원짜리 물건이에요. 장난칠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하고 그저 평온하게 임철을 바라보았다. 여보, 이제 말할 때가 됐어요. 임철은 내 신호를 받고 심호흡을 했다. 그는 충격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렸다. 내 곁으로 와서 내 손을 잡고 나에게 확신에 찬 눈빛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그는 넋이 나간 어머니와 모든 친척을 향해 돌아섰다. 윤서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던진 말이 폭탄이었다면 임철의 확인 사살은 군수 창고 전체를 폭파시킨 것과 같았다. 장내는 완전히 뒤집어졌다. 뭐라고? 철이도 저렇게 말하잖아. 세상에, 저게 진짜라고?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장 여사의 몸이 휘청거렸다. 옆에 있던 친척이 부축하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것이다. 철이야, 너도 쟤 따라서 미친 거니? 어떻게 외부 사람이랑 한패가 돼서 이 엄마를 속일 수가 있어. 그녀는 가슴을 치며 아들에게 배신당한 어머니의 비통한 모습을 연기했다. 임철은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속인 게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진실? 무슨 진실? 진실은 네가 월 800을 벌고 쟤는 300을 번다는 거잖아. 장 여사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아닙니다. 임철이 고개를 저었다. 제 월급이 800만 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내를 둘러본 뒤 분노로 일그러진 어머니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 월급 윤선의 회사에서 주는 겁니다. 윤서가 제 사장이니까요. 사장이라는 두 글자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어떤 무거운 망치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충격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는 석화된 상태였다. 모든 사람의 표정이 그대로 굳었고 입은 계란이라도 들어갈 듯 벌어졌다. 장 여사의 눈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듯 동그래졌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가 다시 임철을 보았다.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시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방금 전까지 나를 비웃던 사촌 오빠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쨍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더듬거리며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악과 불신이 가득했다. 재수 씨가 철이 사장이라고요? 나는 그에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대답보다 강력한 법이다. 이럴 리 없어. 장 여사는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절대 그럴 리 없어. 제가 어떻게 내 사장이야. 쟤는 그냥 작은 회사 격리일 뿐인데. 어머니, 임철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윤서는 단 한 번도 격리였던 적이 없어요. 그 회사는 윤서 개인 회사예요. 소위 말하는 출근은 자기 회사에 시찰 나가는 거였고요. 월급 300만 원이라는 것도
어머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냥 둘러댄 말이에요. 임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장 여사의 심장에 밝혔다. 돈 위에 세워졌던 그녀의 가련한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왜 나를 속였어? 장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눈빛에는 속았다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다.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그리고 이 결혼을 돈으로만 평가하셨으니까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임철 씨보다 돈이 많고 심지어 그의 직장까지 제가 마련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면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임철 씨가 처가살이 한다고 제 앞에서 기 한 번 못 펼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우리 결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어떻게든 제게서 이득을 취하려 하셨을 겁니다. 제가 원했던 건 돈과 무관한 순수한 사랑과 결혼이었어요. 제가 자세를 낮추고 충분히 인내하면 어머님의 존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나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똑똑히 보여줬어요. 어머님 눈에는 존중이란 없고 오직 돈과 이익뿐이라는 걸요. 제가 어머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죠? 그럼 지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사는 이 강남 아파트, 제가 전액 현금으로 산 겁니다. 타고 다니는 차도 제가 사준 거고, 심지어 그의 통장에 있는 수억 원의 예금 대부분도 제가 준 연말 보너스예요. 이제 그래도 제가 임씨 집안의 과분한 며느리라고 생각하세요? 내 목소리는 텅 빈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이 엄청난 반전에 모두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때 나를 냉대했던 친척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의 딱이라도 맞은 듯 화끈거렸다. 특히 그 사촌 오빠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시선의 중심에 있는 장여사. 그녀는 마치 모든 기력과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경멸과 무시가 아닌 충격과 공포, 그리고 완전한 붕괴였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 나를 억누르고 자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했던 모든 자본이 이 순간 하나의 거대한 농담이 되어버렸다. 월 800만 원을 버는 그녀의 엘리트 아들은 알고 보니 월 300만 원 버는 며느리가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보다 더 아이러니하고 더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넋이 나간 그녀의 모습을 보며 일말의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피로감뿐이었다. 3년간 계속된 이 연극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나는 임철의 곁으로 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그만 가요. 임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내 어깨를 감쌌다. 나를 보호하며 이 숨막히는 곳을 떠나려 했다. 우리가 막 몸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윤 대표님? 돌아보니 양복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놀라움과 공손함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빠르게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최근 우리 회사가 입주를 준비 중인 신규 개발지구의 프로젝트 책임자인 박 이사였다. 며칠 전 회의에서 막 만났던 참이었다. 박 이사는 여기서 나를 만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윤 대표님, 여기서 뵙네요. 정말 우연입니다. 나는 예의 바르게 그와 악수했다. 박 이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대표님께서 저희 호텔에 다 오시고 정말 영광입니다. 박 이사의 시선이 내 옆에 있는 임철에게 향했다. 아, 이분은 누구시죠? 제 남편, 임철 씨입니다. 내가 소개했다. 아, 임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 대표님처럼 젊고 유능한 분을 아내로 두시다니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박 이사는 부러움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모든 친척의 눈에 똑똑히 밝혔다. 만약 이전까지 내 신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아 있었다면
박 이사의 등장과 그의 태도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그들이 우러러보고 아첨해야 하는 인물이 지금 내게 깍듯하게 윤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하고 있었으니 진실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장 여사의 몸이 크게 휘청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테이블을 붙잡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마치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발밑에 두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이 우러러봐야 할 존재였다는 것을. 그녀는 모든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철저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신을 당했다. 제사장, 우리는 등 뒤에서 벌어지는 거대하고 어색한 소동을 뒤로하고 곧장 호텔을 빠져나왔다. 바깥의 밤 공기는 유난히 시원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3년간 가슴에 쌓여있던 우라가 마침내 대부분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임철은 말없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오직 안정적인 엔진 소리만 들렸다. 한참 후에야 임철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자기야, 미안해.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잘생긴 옆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뭐가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몇 년 동안이나 마음고생하게 만들고.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다. 내가 좀 더 일찍 강하게 나갔더라면, 우리 엄마한테 확실히 말했더라면, 확실히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어머니 성격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랬다면 당신을 능력 없는 사람, 나한테 휘둘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생활에 더 심하게 간섭하셨을 거예요. 내가 내 정체를 숨기기로 한 건 어머니가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결혼이 처음부터 이런 끝없는 소모전에 휘말리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저 어머니의 돈에 대한 집착이 이 정도로 병적일 줄은 몰랐을 뿐이에요. 임철은 침묵했다. 그도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우리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 연회장에서의 일에 대해 더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샤워를 하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침대에 기대책을 읽었다. 임철은 베란다 의자에 앉아 연거푸 담배를 피웠다. 그 역시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한쪽은 자신을 낳고 기른 어머니, 다른 한쪽은 깊이 사랑하는 아내. 오늘 밤의 파국은 그에게도 큰 시련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저쪽에서 조심스럽고 아첨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서, 아니, 재수씨 맞죠? 저 재수씨 이모뻘 되는 친척이에요. 연회장에서. 무슨 일이시죠?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이고, 재수씨, 오늘 일은 정말 오해예요. 오해. 우리가 재수씨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우리가 사람 볼 줄 몰랐던 거죠.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시어머니도 그냥 입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그의 두서없는 변명을 들으며 헛웃음이 나왔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당신이 약할 때는 세상의 모든 악의가 당신에게 쏟아지지만 당신이 강할 때는 세상이 당신에게 상냥해진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와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으려 했다. 아, 잠깐만요. 그가 다급하게 외쳤다. 재수씨, 우리 아들이 곧 졸업하는데 컴퓨터 공학 전공이거든요. 재수씨 회사도 크신데 혹시 일자리 하나 알아봐 줄 수 없을까요? 이것이 그가 전화를 건 진짜 목적이었다. 나는 냉소하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는 능력만 보고 사람을 뽑습니다. 인맥은 안 통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온갖 친척들의 전화, 문자, SNS, 친구 신청이 쇄도했다.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먼저 사과하고 칭찬한 뒤 본론으로 들어갔다. 일자리를 부탁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거나 혹은 대놓고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일절 무시했다. 이 소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장 여사여야 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임철의 휴대폰이 울렸다. 장 여사였다. 임철은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베란다로 나가 유리문을 닫았다.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들리지 않았다. 담배 연기 속에 잠긴 그의 굳건한 뒷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10여 분 후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 어머니가 내일 한번 들어오래요. 왜요? 어머니랑 모든 친척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사과하래요. 사과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우리가 무슨 사과를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설명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왜 어머니를 속였는지 해명하라는 건가요? 우리가 모든 친척들 앞에서 당신 망신을 줬으니 책임을 져야 한대요. 임철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이 아팠다. 철희 씨, 이건 우리 두 사람의 일이에요. 당신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요. 내일 내가 같이 갈게요. 아니, 임철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윤서야, 지난 3년 동안 항상 당신이 이 가정을 위해 타협하고 인내했어. 이번만은 내가 처리하게 해줘. 당신은 내 아내야. 더 이상 당신이 어떤 상처도 받게 할 수 없어. 그의 눈빛은 내가 지금껏 본 적 없이 단호했다. 나는 그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역시 틀리지 않았다. 다음 날 임철은 혼자 본가로 갔다. 나는 집에 남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오후 3시가 넘어 임철이 돌아왔다. 그는 몹시 지쳐 보였고 눈밑이 거뭇했지만 정신은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는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나를 소파에 앉혔다. 어머니한테 전부 다 털어놨어.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결혼하기 전부터 당신 정체를 알고 있었고 내가 먼저 숨겨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어. 왜요? 나는 조금 놀랐다. 내가 어머니를 아니까. 임철이 쓴웃음을 지었다. 만약 어머니가 당신의 재력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든 당신에게서 이득을 취하려 했을 거야. 심지어 나더러 회사를 그만두고 당신 회사의 이름만 걸어놓는 부사장이라도 하라고 강요했을지도 몰라. 밖에서 더 체면 세우고 싶어서 난 우리 결혼이 어머니의 과시욕이나 재물욕의 도구가 되는 걸 원치 않았어. 내가 사랑한 건 당신, 고윤서라는 사람이지 당신의 돈이나 회사가 아니야. 내 능력으로 당신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지 당신의 후광 아래서 살고 싶진 않았어.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어머니가 믿으셨어요? 응. 임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당신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사랑하게 됐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설명했어. 그리고 당신이 내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지난 3년간 평범한 사람인 척하며 이 가정을 위해 묵묵히 헌신했는데 어머니는 가장 악독한 말로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고도 말했어. 어머니 반응은요? 우셨어. 임철이 말했다. 나더러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도 버리려 한다고 욕하면서 우셨어. 그러고 나서는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말했어. 만약 어머니가 당신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없다면 앞으로는 따로 살 수밖에 없다고. 고윤서는 내 아내고 내 마지막 자존심이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겨 그를 꽉 껴안았다. 내 남편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서툴게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물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 그냥 앉아서 계속 우시기만 했어. 임철이 한숨을 쉬었다. 집 열쇠를 드리고 혼자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했어. 생각이 정리되면 그때 우리한테 연락하시라고. 만약 평생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 돼. 임철은 나를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세상에 당신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그 순간 나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제5장. 삶은 하룻밤 사이에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해 있었다. 장 여사는 더 이상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마치 우리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임철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뵈러 갔지만 매번 머무는 시간은 길지 않았고 돌아와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보다 표정이 조금 무거워질 뿐이었다. 나는 그 갈등의 골이 그렇게 쉽게 메워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친척들의 성가신 연락도 점차 뜸해졌다. 내가 계속해서 무시하자 그들도 더 이상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내 삶은 마침내 오랫동안 잃었던 평온을 되찾았다. 회사 일은 많았다. 대규모 복합문화단지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임철도 더욱 열심히 일했다. 마치 나 없이도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그런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존중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서재에서 프로젝트 보고서를 보고 있을 때 임철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아직도 바빠? 그는 내 손편에 우유를 놓고 등 뒤에서 나를 안았다. 조금만 더 보면 돼. 나는 그의 품에 기대며 잠시의 평온을 만끽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그가 내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다. 돈은 벌어도 끝이 없어. 나는 웃었다. 그 말을 워커홀릭인 당신 입에서 들으니 참 설득력이 없네요. 그도 웃었다. 아, 맞다. 그가 문득 말했다. 다음 주말에 대학교 동창회가 있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동창회요? 내가 거길 왜 가요? 그냥 나랑 같이 있어줘. 응? 그가 애교를 부렸다.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 당신을 정식으로 소개해주고 싶어. 이전에는 그가 어떤 모임에도 나를 데려간 적이 없었다. 내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안다. 괜한 험담을 듣게 될까 봐 염려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다. 좋아요. 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고윤서가 임철의 당당한 아내라는 것을 알릴 때가 되었다. 동창회 장소는 격식 있는 프라이빗 클럽이었다. 임철은 대학 시절에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은 인물이었다. 이번 동창회에는 거의 모든 동기가 참석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루마는 이미 시끌벅적했다. 임철이 나타나자 옛 친구들이 즉시 그를 둘러쌌다. 임철, 너 드디어 왔구나. 벌주 3잔 마셔야겠다. 이 미인은 누구야? 안경 쓴 남학생 하나가 나를 보며 감탄 섞인 눈빛을 보냈다. 임철은 자랑스럽게 나를 자기 옆으로 끌어당기며 큰 소리로 선언했다. 자, 모두에게 정식으로 소개할게. 내 아내, 고윤서야. 루마는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와, 임철, 이 자식 능력 좋은데? 결혼은 언제 하고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았어? 그러게 말이야. 너무 꽁꽁 숨겨뒀잖아. 형수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임철이 복받았네. 나는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인사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축복받는 느낌은 정말 좋았다. 하지만 언제나 불협화음은 있기 마련이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화려하게 꾸민 한 여자가 시세 많은 목소리로 말했다. 임철, 얘가 내 아내라고? 난 네가 당연히 집안 좋은 여자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녀를 알아봤다. 대학 시절 임철을 쫓아다녔던 과외 퀸카 이율이었다. 재벌 2세와 결혼했다고 들었다. 임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율이, 말 조심해. 이율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듣자 하니 내 아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며 한 달에 몇백만 원 번다던데. 그녀의 말에 루만의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다. 장 여사의 활약상이 임철의 동창들 사이에까지 퍼진 모양이었다. 우리 철이는 이제 연봉이 억대인 엘리트인데 어떻게 이런 애랑 결혼할 생각을 했어? 이율이 옆에 있던 다른 여자가 거들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임철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내 결혼엔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어.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
아내의 직업이나 수입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그는 이유리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이 날카로웠다. 네가 뭔데 내 아내가 나한테 과분하다고 판단해? 이유리는 그의 기세에 눌렸지만 입으로는 지지 않으려 했다. 원래 그런 거잖아. 사실이 그런데 뭐. 그때 룸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클럽 직원 몇 명이 따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남자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룸안을 둘러보다가 마침내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이 빛나며 빠르게 내게 다가왔다. 윤 대표님, 어떻게 여기에 계십니까? 온 사람은 이 클럽의 사장인 최 사장이었다. 지난달 한 비즈니스 파티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악수했다. 최 사장님, 우연이네요. 아이고, 대표님께서 저희 가게에 왕림해 주시니 정말 영광입니다. 최 사장은 감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미리 연락 한번 안 주셨습니까? 제가 최고의 룸으로 모셨을 텐데요. 그러고는 뒤에 있는 매니저를 꾸짖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윤 대표님이 오셨는데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매니저는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연신 사과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룸 안의 모든 사람이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특히 이유리는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보았다가 내게 연신 고개를 숙이는 최 사장을 보았다. 최 사장님, 이 사람을 아세요? 이유리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최 사장은 그제야 그녀를 알아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시죠? 이분은 YS 기획의 윤 대표님이십니다. 최 사장은 그녀가 누구인지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나를 가리키며 극도의 존경심을 담아 소개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새로운 복합문화단지 전부 윤 대표님께서 총괄 투자하신 겁니다. 뭐라고? YS 기획? 그 수천억 원을 투자했다는 복합문화단지? 룸 안에서는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외계인이라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유리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충격과 수치심, 공포가 뒤섞인 오색찬란한 잿빛이 되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방금 내뱉은 말이 얼마나 우습고 무지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던 재벌이세 남편도 이 진짜 거물 앞에서는 구두 닦기로나 쓸모 있을까. 그런데 감히 그런 거물을 향해 임철에게 어울리지 않는 하찮은 회사원이라고 조롱했던 것이다. 최 사장은 여전히 열정적으로 내게 인사를 건네며 오늘 모든 비용은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정중히 사양했다. 임철은 줄곧 내 곁에 서서 더위 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동기들이 보내는 충격과 부러움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의도를 깨달았다. 그는 나를 과시하기 위해 데려온 것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기 위해서였다. 보아라, 이 사람이 내 아내다. 그녀는 매우 뛰어나고 정말 훌륭하다.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한 쌍이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임철은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며 운전했다. 오늘 속 시원했어. 내가 웃으며 물었다. 응, 속 시원했어. 그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리가 저렇게 당황하는 표정 정말 보고 싶었는데 오늘 소원 풀었네. 나는 그의 아이 같은 모습에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다시 평온을 깨뜨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장 여사님 보호자 되십니까?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나와 임철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 임철의 외삼촌, 즉 장여사의 남동생이 초조하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를 보자마자 그는 달려와 임철의 멱살을 잡았다. 임철, 이 불효자식아. 내 누나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너랑 나 끝이야. 전부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가 누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제6장. 외삼촌, 일단 진정하세요. 나는 급히 다가가 그를 떼어놓았다. 지금은 책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직 수술 중이시잖아요.
외삼촌은 임철을 매섭게 쏘아보고 나서야 손을 놓았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의사가 그랬어. 내 엄마, 이번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감정이 격해져서 쓰러진 거라고.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네가 원흉이야. 그는 임철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임철은 고개를 숙인 채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걸어 나왔다.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환자는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장 여사는 VIP 병실로 옮겨졌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잿빛 얼굴로 누워 있었다.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외삼촌이 침대 곁을 지키고 있다가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또다시 화를 내려고 했지만 내 눈빛에 제지당했다. 외삼촌, 어머니는 안정이 필요해요. 할 말 있으면 밖에서 하시죠. 나는 그를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외삼촌, 어머니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지만 철희 씨 마음은 누구보다 더 힘들 거예요. 이번 일은 철희 씨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외삼촌도 우리 어머니 성격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압박하지 않으셨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외삼촌은 침묵했다. 그도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누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하아, 그가 한숨을 쉬었다. 내 누나가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지. 내가 전부터 말했어. 자식들, 잃은 자식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이번에 쓰러진 것도 다 그놈의 친척들 때문이야. 무슨 뜻이세요? 내가 되물었다. 내 시어머니 생일 잔치 이후로 그 친척들이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해도 뒤에서는 다들 비웃었어. 금덩어리를 앞에 두고도 몰라보고 돌멩이를 보물인 줄 알았다고, 아들이 처가살이한다고, 대릴사위라고. 그런 말들이 네 누나 귀에 들어가니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 혼자 집에서 소갈이하다가 병이 난 거지. 외삼촌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은 복잡했다. 가련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워할 만한 구석이 있다. 장 여사가 지금 겪는 일은 그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저 연약한 노인을 보니 차마 마음이 모질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장 여사가 깨어났다. 그녀는 눈을 뜨고 침대 곁을 지키는 임철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욕을 하거나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임철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목소리가 메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장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 탓이 아니다. 그녀의 시선이 임철을 넘어 내게 닿았다. 그 눈빛은 복잡했다. 미안함, 어색함, 그리고 희미하게 느껴지는 약한 모습. 윤서야.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지난 3년간 그녀가 이렇게 평온한 목소리로 나를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어머님, 푹 쉬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나는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회사 일을 부사장에게 잠시 맡기고 임철과 함께 병원에서 장 여사를 정성껏 간호했다. 죽을 끓여드리고 물을 떠다 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다. 임철은 의사와 상담하고 각종 수속을 처리했다. 우리의 행동을 장 여사는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태도도 하루하루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지난 일을 꺼내지 않았고 예전처럼 비판적인 눈으로 나를 보지도 않았다. 때로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나와 임철의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기곤 했다. 퇴원하는 날 내가 수속을 밟으러 간 사이 병실에는 장 여사와 임철 둘만 남았다. 내가 돌아왔을 때 장 여사가 임철에게 하는 말이 들렸다. 철이야, 엄마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 예전에는 내가 잘못했어. 돈에 눈이 멀어서 윤서의 좋은 점을 보지 못했구나.
걔는 정말 좋은 아이야. 네가 그런 애랑 결혼한 건 내 복이다. 앞으로는 너희들 일에 절대 간섭 안 할게. 너희 둘이서 잘 살아라. 나는 문 앞에 서서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뒤늦은 인정을 나는 3년이나 기다렸다. 과정은 험난했지만 마침내 듣게 된 것이다. 임철도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장 여사의 손을 잡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장 여사를 집으로 모셨다. 그녀의 옛집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장 여사는 반대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햇볕이 잘 드는 남양의 손님방을 정리해 주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의 정원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나는 이로써 모든 풍파가 멎고 가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순진했다. 장 여사가 퇴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불청객이 이 어렵게 얻은 평온을 깨뜨렸다. 그날 나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는데 임철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자기야, 빨리 와봐. 큰일 났어. 나는 불길한 예감에 즉시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마자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고 화병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험상궂게 생긴 남자 몇 명이 장 여사와 임철을 둘러싸고 있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대머리 남자가 말했다. 임철 씨, 맞지? 당신 어머니가 우리 회사에 5억 원 빚졌어. 오늘 돈 못 갚으면 우리도 험한 꼴 보여줄 수밖에 없어. 대머리 남자가 험악하게 말했다. 장 여사는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임철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다. 임철은 나를 등 뒤로 보호하며 대머리 남자에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언제 당신들한테 돈을 빌렸다는 겁니까? 증거 있습니까? 증거? 대머리 남자가 냉소하며 가방에서 차용증을 꺼내 던졌다. 여기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다. 당신 어머니 친필 서명에 지장까지 찍혀 있어. 똑똑히 봐. 임철이 차용증을 집어들고는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서명은 분명 장 여사의 것이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장 여사에게 따져 물었다. 장 여사는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대신 말해주지. 대머리 남자가 참을성 없다는 듯이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친구 소개로 우리 회사 고수익 금융상품에 5억을 투자했어. 한몫 단단히 챙겨서 당신들 앞에서 체면 좀 세워보려고 했겠지. 근데 투자가 실패해서 땡전 한 푼 못 건졌어. 그 5억은 우리 회사에서 빌린 거고 계약서도 썼어. 이제 이자까지 붙어서 원리금 합쳐 총 7억이야. 7억이라고요? 임철이 숨을 들이켰다. 그는 어머니에게 그만한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5억은 아마 그녀의 전 재산, 어쩌면 노후 자금이었을 것이다. 오늘 돈을 갚든가 아니면 대머리 남자의 눈빛이 음흉해지며 내게로 향했다. 아니면 이 돈 많은 마누라가 대신 갚든가. 그의 눈빛은 탐욕과 위협으로 가득했다. 분명 그들은 준비하고 온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내 신분을 조사했고 내가 진짜 물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위 말하는 투자 실패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노린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제7장. 당신들, 이건 사기야. 임철이 분노로 온몸을 떨며 나와 장 여사를 등 뒤로 보호했다. 사기? 대머리 남자가 누런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이봐, 젊은이,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리는 엄연한 투자회사고 계약서, 차용증 다 갖추고 있어. 전부 법적 효력이 있는 것들이라고.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고 나는 내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들은 단순한 빚 독촉업자가 아니었다. 배후에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 어머니, 도대체 누구 소개로 투자하신 거예요? 나는 등 뒤에 장 여사에게 차분하게 물었다. 장 여사는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몇 글자를 뱉어냈다. 이유리, 개엄마, 이유리. 동창회에서 내게 망신을 당했던 그 여자. 나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복수였다. 이유리는 동창회에서 체면을 구기자 그녀와 그녀의 재벌 2세 남편이 앙심을 품고 이런 함정을 판 것이다.
그들은 장 여사가 돈을 좋아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어 함정에 빠뜨렸다. 목적은 내가 큰 돈을 쓰게 만들어 우리 집안이 망신당하는 꼴을 보는 것이었다. 기가 막힌 계략이었다. 돈을 갚으라면 갚아주죠. 나는 임철의 등 뒤에서 나와 대머리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원래 투자 계약서 원본과 회사 관련 서류들을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대머리 남자는 내가 이렇게 침착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잠시 당황했다. 뭘 어쩌려고? 그가 경계하며 나를 보았다. 별거 아니에요. 이 빚이 합법적인지 확인하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7억은 작은 돈이 아니니 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대머리 남자는 뒤에 있는 부하들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냉소하며 말했다. 좋아. 죽기 전에 소원은 들어주지. 그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찻상에 던졌다. 봐라. 우리 골드 투자는 모든 서류를 갖춘 합법적인 회사다. 나는 소위 말하는 계약서를 집어들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임철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불안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고 장 여사는 옆에서 후회와 공포에 휩싸여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빠르게 서류를 훑어보았다. 몇 분 후 나는 계약서를 내려놓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사기꾼 후손들이 회사 차리는 법도 배웠나 보네요. 뭐라고? 대머리 남자의 얼굴색이 변했다. 당신들 이 골드 투자 회사 법인 대표 이름이 주호식 맞죠? 맞는데 그게 뭐? 이 주호식이라는 사람 3년 전에 불법 자금 모집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작년에 막 출소했죠. 당신들 회사는 지난달에 막 등록했고 자본금은 1억에 불과한데 감히 수십억 원짜리 판을 벌이고 있네요. 소위 말하는 고수익 금융상품은 기본적인 신고 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 상품이고요. 제가 말한 거 맞습니까?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처럼 대머리 남자의 얼굴에 밝혔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얘졌고 다시 파랗게 질렸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네가 어떻게 그걸?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당신들이 이 연극을 하도록 사주한 사람이 한통그룹의 아들 이유리의 남편이 위원이라는 것도 알아요. 맞습니까? 대머리 남자는 완전히 당황했다. 내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의 뒷조사를 완벽하게 끝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내 정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중요한 건 당신들에게 지금 2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 그 가짜 계약서 가지고 당장 우리 집에서 꺼지세요. 그럼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죠. 둘째, 계속 여기서 버티세요. 그럼 내 변호사랑 경찰이 와서 당신들과 불법 자금 모집 및 주거 침입, 협박죄에 대해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줄 겁니다. 어느 쪽 형량이 더 무거울까요?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고윤서입니다. 저희 집에 친구 몇 분이 오셨는데 법률 상담을 좀 받고 싶어 해서요. 주소는 잠깐만요. 대머리 남자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내 휴대폰을 낚아채 전화를 끊어버렸다. 윤 대표님? 저희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당장 나가겠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방금 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공포와 애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여자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힘과 수단을 가진 사람이었다. 꺼져. 나는 차갑게 한마디를 뱉었다. 대머리 남자는 사면이라도 받은 듯 부하들을 이끌고 허둥지둥 도망쳤다. 거실에는 마침내 정적이 찾아왔다. 임철과 장 여사는 마치 신이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기야, 당신 방금 임철이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방금 그냥 겁준 거예요. 나는 웃으며 설명했다. 계약서에서 회사 이름을 보자마자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이 회사 뒷조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법인 대표 주호식은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3년 전에 제 친구에게 사기를 쳤다가 제 손으로 직접 감옥에 보냈던 사람이에요.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요. 임철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이 여전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치 보물 상자 같아서 다음에는 어떤 놀라운 것이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으앙, 장 여사가 갑자기 통곡하기 시작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수치심과 후회 때문이었다. 윤서야,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사람이 아니야. 내가 눈이 멀어서. 우리 가정을 망칠 뻔했어. 그녀는 가슴을 치며 목 놓아 울었다. 이번 사건은 그녀에게 철저한 경종을 울렸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인지 깨닫게 한 것이다. 나는 그녀를 부축하지 않고 그저 감정을 쏟아내도록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떤 잘못은 뼈저리게 아파봐야만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는 법이다. 임철이 다가가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그만 우세요. 다 지나갔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장 여사는 겨우 진정했다.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내 앞에 와서 나와 임철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행동을 했다. 쿵소리와 함께 그녀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윤서야, 아니, 아가,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예전에는 다 내가 못나서 그랬어. 내가 사람 볼 줄 몰랐어.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그냥 이 집에 머물게만 해다오. 소처럼, 말처럼 일만 해도 좋으니. 나는 급히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로 일어나지 않았다. 한때 그렇게 오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 앞에서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나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이 집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나도 누군가와 밀린 계산을 해야 할 때였다. 나는 장 여사를 일으켜 세우고 그녀와 임철에게 말했다. 이 일 이대로 끝낼 수 없어요. 이유리와 그 남편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예요. 제8장 다음 날 한 가지 중대 뉴스가 시내 경제계를 뒤흔들었다. 한통그룹이 분식회계 및 탈세 혐의로 관련 부서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 회장이 조사를 위해 연행되었고 그의 아들 이 위원은 행방이 묘연하다는 소식이었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사회 뉴스도 조용히 퍼져나갔다. 골드 투자가 폐쇄되고 법인 대표 주호식을 포함한 다수의 직원이 불법 자금 모집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두 사건은 겉보기에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사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모두가 한통그룹이 이번에 단단히 잘못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이 건드린 철판이 바로 YS 기획의 고윤서 대표라는 것도. 이유리는 내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모두 차단했다. 그녀는 온갖 인맥을 동원해 내게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단 한마디로 답했다. 성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그 후 한통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곧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유리의 화려했던 재벌가 사모님 생활도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었다. 이 위원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일부 받았지만 예전의 영화는 다시 누릴 수 없게 되었다고 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손가락 하나를 움직인 결과였다. 나는 한통그룹의 비리 자료를 정리해서 관련 기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골드 투자는 말할 것도 없이 증거가 명백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내 가족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며 누구든 건드리는 자는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집안의 분위기는 이 사건 이후로 미묘하게 변했다. 장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더 이상 돈과 체면에 집착하지 않고 매일 건강식단을 연구하며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녀는 나를 더 이상 아첨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존중하고 가까이 했다. 내 생리 주기를 기억하고 미리 생강차를 끓여주기도 하고 내가 야근하고 늦게 돌아올 때면
불을 켜놓고 따뜻한 국을 준비해주기도 했다. 우리 사이는 마침내 정상적인 고부 관계가 되었다. 임철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억지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가정생활을 즐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우리는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며 평범한 연인처럼 지냈다. 그는 나를 사랑의 눈빛뿐만 아니라 존경과 감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햇살 좋은 어느 오후, 나와 임철은 장 여사를 모시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다. 윤서야, 장 여사가 문득 입을 열었다. 아가, 내가 상의할 게 있다.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내 그 낡은 집, 비워두는 것도 아까우니 팔려고 한다. 집을 파신다고요? 나와 임철은 조금 놀랐다. 응, 장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 한 돈으로 작은 자선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 나처럼 사기당한 노인들을 돕는 재단 말이다. 법률 지원도 해주고 생활비도 좀 보태주고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많은 걸 깨달았다. 돈이라는 게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괜히 재앙만 부르더구나. 차라리 의미 있는 일에 쓰는 게 낫겠다 싶다. 나는 장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주름이 부드럽게 펴진 것 같았고 그 눈빛에는 전례 없는 평온과 해탈이 담겨 있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집은 파실 필요 없어요. 재단 설립 자금은 제가 낼게요. 놀라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며 나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게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 시선을 던졌다. 그곳은 내 회사가 짓고 있는 복합문화단지가 있는 방향이었다. 어머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으시다고 했죠? 재단을 만드는 것보다 저를 도와 더 큰 일을 맡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임철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물었다. 자기야,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고개를 돌려 장 여사를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말했다. 어머님, 제가 복합문화단지 안에 공익 성격의 노인문화활동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에요. 그 센터의 센터장직을 맡아주시겠어요? 내 말이 떨어지자 장 여사와 임철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네, 내가 센터장을? 장 여사는 자신의 코를 가리키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윤서야, 너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지?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가 어떻게 그렇게 큰 센터를 관리하겠니?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세요? 나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은 인생을 아시고 사람 사이의 정을 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경험을 통해 노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게 됐잖아요. 제가 구상하는 문화활동센터는 단순히 노인분들이 와서 노래하고 춤추는 곳이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진지하게 나의 청사진을 그렸다. 서예실, 미술실, 공예방을 만들어 재능 있는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스마트폰 강좌를 개설해서 인터넷 사용법과 온라인 사기 예방법을 가르쳐드려서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도와드릴 거고요. 정기적으로 건강 강좌, 심리 상담, 심지어 법률 지원 활동도 열 거예요. 방금 어머님께서 하고 싶다고 하셨던 것처럼요. 저는 진정으로 노인을 위하고 열정과 책임감을 가진 분이 이 센터를 맡아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머님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분이에요. 내 말에 장 여사의 눈이 점점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완전히 새롭고 가치와 의미로 가득 찬 세상이 자신에게 열리는 것을 보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에게만 매달리고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던 편협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자신만의 일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리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물론이죠. 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전문가 팀을 붙여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월급은 나는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임철 씨보다 높게 책정해 드릴게요. 임철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울지도 웃지도 못할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머니를 위한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장 여사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치심이나 후회 때문이 아니었다. 감동과 벅찬 감정 때문이었다. 그래, 그녀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꽉 잡았다. 윤서야,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볼게. 그 순간 햇살이 우리 세 사람 위로 쏟아져 내렸다. 따뜻하고 눈부셨다. 나는 우리 가정이 비바람을 겪고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를 맞이했다는 것을 알았다. 몇 달 후 YS 복합문화단지가 성대하게 개장했다. 그중 따뜻한 햇살 노인 문화활동센터는 단지 내에서 가장 인기 있고 언론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곳이 되었다. 장 여사는 품위 있는 정장을 입고 활기찬 모습으로 센터 입구에서 찾아오는 귀빈들과 수많은 노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날카롭고 비꼬기 좋아하던 시어머니가 아니라 존경받고 우아하며 유능한 장 센터장이었다. 그녀는 어떤 자리에서든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이 사람은 제 며느리 고윤서이고 제 사장이기도 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임철과 손을 잡고 멀지 않은 곳에 서서 미소 지으며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임철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자기야, 당신은 우리 엄마만 바꾼 게 아니야. 나도 바꿨어. 예전에는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보다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진정한 강함은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전우이자 파트너이며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야.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진심 어린 눈을 바라보았다. 발끝을 들어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숨김과 편견으로 시작된 이 결혼은 마침내 이해와 존중이라는 토양 위에서 가장 찬란한 꽃을 피웠다.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았고 이 가정을 가장 따뜻한 안식처로 만들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결혼 생활의 진정한 지혜는 계산과 통제가 아니라 지혜와 사랑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 궁극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냈다는 사실에 나는 감사했다. 진정한 강함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에 있다. 결혼 생활에서 최고의 통쾌함은 일방적인 승리가 아니라 비바람을 함께 겪은 후 서로를 성장시키고 함께 발전하는 것이다. 한 가정이 사랑과 이해, 존중으로 가득 찰 때 그 가정은 외부의 어떤 비바람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견고한 갑옷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다.